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금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7.6%가 나왔어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투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KBS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정도는 뭐 시사회가 최고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면 정말 시사회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네, 39.95% 사전투표율 예측을 했습니다. 39%요? 네네. 지금까지 역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게 26.69%. 9% 지난 이제 총선 때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고 사전투표만큼 또 편한 선거도 없고 또 사전투표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 바로 단일 아니겠습니까? 네. 뭐 화들짝 놀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결집한다는 의미에서도 사전투표율은 저는 역대 최고 수준 39%. 39.95%. 39.95%.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26.06%가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게 지금 잡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예측을 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저는 36.94%. 네. 36.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높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다고 전망하시는 이유가 뭔지도 들어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전투표는 제도 자체에 편리함이 있죠. 그렇죠. 투표가 원래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사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니 기왕 마음이 결정돼서 미룰 일이 뭐가 있습니까?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미리 하고 편안하게 3월 9일은 여유 있게 개표 결과를 보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역대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2014년 이제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인 사전투표가 가능해졌는데 관심이 높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고 또 그만큼 미룰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미 표심이 결정된 것이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이번 대선은 치열한 혈전입니다. 그래서 또 관심도 높고 또 기선제압의 의미 재차 강조해드립니다만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청취자 5543님께서요. 아침 7시에 사전투표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기권을 하더라도 꼭 행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구도가 사실상의 양자 구도로 이제 좀 짙어진 거잖아요. 그런 성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사전투표라는 게 물론 편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일찍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마음을 일찍 정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양측 지지자들의 최대 결집이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이전에 이제 선거를 할 때의 그 마음가짐하고 이번에 대선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투표하러 갔을 때는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지금은 강한 상황 아닌가.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된 영향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지난 대선 때는 전체 투표율이 77% 정도 나왔잖아요. 네. 직전 대선에 77.2%. 그 직전 대선,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는 75% 나온 것도 75.8%. 뒷자리, 소수점 뒷자리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그런 지금 오히려 어떤 지형으로만 본다 그러면 2012년 대선하고 좀 흡사한 측면이 있잖아요. 2012년 대선에서도 양쪽이 총 결집했다고 하는데 본 투표율이 75% 조금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전 투표율을 만약에 40% 가까이까지 잡는다고 하면
본 투표율은 그럼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80%까지 그러니까 된다. 80%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전 투표가 전체 이제 절반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26.69%가 이제 전체 유권자의 26.69%니까 네.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 77.2% 중에서는 40%예요.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번 투표율을 한 80%로 잡으면 절반인 40%에 가까운 사전투표가 된다. 그럼 39.95가 나오죠. 그러면은 80% 가까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80%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코로나19 영향 말씀드렸는데 네네. 코로나19 영향이라는 그 변수가 개입됐다고 하면 이 본투표에 할 인원들이 사전투표에 한 효과 정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년보다는 더 많이 당겨졌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똑같이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무리 숫자에 약해도 그래서 배종찬 소장님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그러더라도 네, 조금 이제 다르게 가야 되니까. 왜 그래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80%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70%대 후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20년 총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역대 최대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26.69%. 근데 네. 본 투표율은 66%가 조금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과 함수들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잡한 저는 이번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오히려 97년 대선의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97년 대선이요? 네, 97년 대선이 그때 80% 넘었죠 전체 투표. 그렇죠. 80% 80.2%인가 예. 그 정도 되는데 저는 그 정도 충분히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87년도 대선은 3김이 다 출동을 했잖아요. 네. DJ, YS, JP, 노태우까지. 네. 그때는 90% 가까이 됐어요. 89.2%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 지금 다 투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투표 안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전투표로 투표율이 3일인데 안 하면 문제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선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일은 또 확진자들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할 수 그렇죠. 있죠. 내일 더 몰린다고 봐야 되죠. 내일 투표율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오늘이 17% 전체 유권자의 17% 가까이 나왔으니까 네. 오늘의 한 1.5배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39.95까지 가는 거죠. 네. 내일은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럼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을 전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전망했죠. 틀렸나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번 대선이 대선은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번 대선은 정말 혈전입니다. 혈전. 근데 아마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혈전이고 양쪽으로 총 결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야권 단일화. 윤석열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도 더해질 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럼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도대체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 글쎄, 그런데 이제 투표율도 저도 87년 칙선제 개헌 이후에 전체 투표율을 연구를 해봤고, 네. 그것이 이제 실제 후보의 유불리를 좀 따져봤고,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도 따져봤더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어느 쪽이 그렇죠.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투표율과 후보자의 당락의 결정적인 영향 변수였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속설처럼 그게 이제 소 뒷걸음치다가 이제 쥐 잡는 격으로 그러다가 이제 뭐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맞춰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투표율이 높으면은 2030 청년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그래서 네.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더 유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만 따져볼 게 아니라 지역의 영향이 큰 거죠. 이 지역은 어차피 투표율이 낮고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면 그런 영향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세대별 투표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세대별 투표를 알 길이 없죠. 네. 지금 당장. 그럼 지역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사전투표율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곳이 호남입니다. 네. 호남이 왜 높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또는 PK 지역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은 비교적 높았는데 경기도는 썩 안 높았거든요. 네. 그럼 경기도는 왜 그럴까? 오늘이 평일이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대부분 오늘 서울로 출근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사전투표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이제 집에서 쉬면서 9시쯤 10시쯤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사전투표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경기 지역은 내일 바짝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이 투표율이 이 예년보다 높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권 교체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이 단일화라든가 이런 상황을 놓고 커지느냐 충분히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단일화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얼마큼 결집하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 더했고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지금 이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감을 또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층은 이번 사전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본투표에는 또 참여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호남권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경기도 투표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이 도지사의 그러한 어떤 이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왜 낮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아마 사전 투표를 한 직장인이라면 서울에서 했을 거거든요. 많이들. 네. 그런 영향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내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정말 이제 높다. 정말 8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모든 변수가 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이 그동안에 확인해 온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할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이제 원론적으로. 네, 그렇죠.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는 저는 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좀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우리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 77% 탄핵 직후에 이루어진 선거였었잖아요. 그때도 투표율기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전체 투표율이 77%, 사전 투표율이 26%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사실은 젊은 층이 원래 사전 투표율이 높으려면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층 투표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도 예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이번 거잖아요. 대선은 보통은 2030 세대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울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서울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 대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기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20대 투표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도 대체로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참여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은 사전투표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가 또 본선거일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가 많이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하는 이상으로 사전투표율이 더 높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본선거일을 모르니까 본선거일에서 더 투표가 많아서 80% 이상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유권자 인식조사를 보면은 18세에서 29세의 투표 의향은 66%였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20대, 30대 투표율이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짧게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20, 30대 전체가 다 덩달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40대, 50대 이상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투표율이. 지금도 높은데 더 높아진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40대도 투표율을 한 75% 예상했는데 85%까지 높아지면 10%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50대도 한 80% 정도 투표를 예상했는데 거의 85, 6%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율 높아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해서 한번 좀 유불리를 좀 따져보죠.
지금 선거 막판 바로 이제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에서 어제죠 바로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선언을 했어요. 이 단일화 선언이 과연 투표율 높아지는 함수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결국 어떻게 분산되느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는 표심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투표 의향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어느 쪽으로 또 후보한테 표가 갈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게 갈릴 것 같은데 단일화 효과가 어느 쪽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시기라서 만약에 쉬웠으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는데 주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뭐냐면 단일화가 가져오는 지지율상의 지지율의 효과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왜 이미 옮겨갈 사람들은 옮겨갔죠. 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질질질 끌려왔으니까. 네. 그리고 워낙 또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감정에 골이 깊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정권교체 여론을 더 부각시키고. 근데 그게 얼마나 더 부각됐느냐 5%냐 7%냐 2%냐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단일화에 따른 역풍도 중요하다. 네. 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기존에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네. 볼 때는 단일화? 이걸로 이번 대선 판세가 굳어져야 되는 거야? 분명히 반발 심리가 있죠. 근데 이들이 전체적인 이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유권자층을 추정해 보면 30대, 40대, 50대 여성인데 대략 우리가 여성들을 7, 8%만 각 연령대에서 잡더라도 전체를 다 잡은 게 아니라 네. 세 연령대에 나눠져 있으면은 83, 24,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전부는 아닐 테니까 절반 정도를 보더라도 한 약 10% 가까이 이들이 움직이는 것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에서 12%는 한 후보에게 옮겨갈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남염 여염 갈등도 있었고 20대 30대 2대남 3대남 20대 30대 여성 이슈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저는 그 지지층들은 어떻게든 단일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후보가 더 괜찮은 후보인가를 선택한다면 그 영향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10여 % 정도 되는 그들이 봤을 때는 중간지대 유권자층 특히 여성 봤을 때는 단일화로 우리 의사가 결정돼야 돼. 그런 데 대한 반발 심리가 있는 거죠. 네. 김 대표님과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양상이 어떨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상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10%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 지지율이 이제 각각 어디로 가느냐.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미 원래는 15% 가까이 갔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지율들은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로 많이 옮겨갔다고 보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지지율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로 추가 이제 유입되는 게 있겠지만 그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지지율 중에는 여태까지 안철수 후보 지지한다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윤석열 후보는 정말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로 가거나 심상정 후보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투표 포기하는 층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근데 이 비율이 각각 절대적으로 얼마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예. 그리고 아마 이 지지율 중에서도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사전투표 오늘 내일 다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관망층이 있는데 관망층이 그것도 이제 포션이 많지는 않겠죠. 이 정권 교체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서 정권 교체를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힘을 모으면은 그 후보에게는 이제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관망하는 층이 있는데 이 관망하는 층이 부동층에 있다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얼만큼 유입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약간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지지층은 아마도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한 이후 상황까지 놓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후 상황이 그렇게 서로 행복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파열음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종합을 하면은 일정 정도는 분명히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이 효과를 상쇄시킬 만한 그런 기회를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나 또 이런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단일화 효과는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아무리 평론을 하고 여론조사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대선 직전에 이렇게 깜깜이 기간 들어갔는데 이렇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답답하죠.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좀 관심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안철수 지금 대표라고 이제 불러야겠죠. 후보직을 사퇴했으니까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흐를 가능성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투표용지에서 물론 본투표용지에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라고 표시가 되긴 하지만 찍을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그럼 심상정 후보 특히 이제 여성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초박빙 구도 내에서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지켜봐야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서 대선이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이 실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쪽으로 한쪽으로만 쏠려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를 가정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기 전에 발표된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사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된 결과를 보면 심상정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는 한 2, 3%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갔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단일화가 현실이 돼버린 거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대로 가면은 정말 아무 속수무책으로 그냥 판세가 끝이 나는 것이 된다. 이런 판단이 이제 진보 진영 내에 있다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구도에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한 7, 8% 지지층 중에서도 이건 안 되겠구나.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가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의 6, 7에서 7, 8%의 지지율 중에서 3에서 4% 정도가 움직인다면 그건 말 수는 없지만 움직인다면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사표 방지 심리라기보다는 지금 심상정 후보로 이제 모여 있는 이 지지층 중에 특히 여성층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매우 어려운 지금 정서적인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움직이기 어려운데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해서 여성 유권자층에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이후에 그러한 논쟁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별로 또 특히 젊은 여성층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거 전략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이 이준석 대표식의 이런 정치가 주류가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뭐 이런 심리로 심상정 후보로부터 이재명 후보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분명 그런 이제 표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하는 거죠. 어제 오늘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 이제 꺼내지 않았던 이제 좀 자제했던 젊은 여성층에 대한 공략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유세 코드가 거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온라인 상에서의 설득 작업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와 아울러서 이제 꼭 필요한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정치 교체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당제가 가능한 어떤 정치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색이 바랬거든요. 근데 이 색이 바랬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그냥 뒤로 밀어놓다기보다는 이걸 전면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여성층에 포함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이 다당제로의 변화 이런 가치를 지지했던 남아있는 이 유권자층까지도 다 계속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어떻게 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간 단일화 얘기 조금만 좀 더 해보죠. 네.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줬으니까 네. 뭐 이 얘기 덧붙이실 거면 덧붙여 주셔도 좋은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태도 지금 단일화가 마치 좀 안 된 것처럼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당대당 통합 얘기를 하는데 벌써부터 이거 흡수통합이다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동정부라고 하면은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단일화의 지지율상의 효과는 제한적이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미 뭐 옮겨갈 선택과 판단을 한 유권자들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후보 간의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지지층 간의 결합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화학적 결합 또 유기적 결합을 얘기하는 것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관련된 조사들도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갈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만 옮겨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반발한 2030 여성이나 또 제가 누차 강조하는 30대, 40대, 50대의 여성이 움직일 수 있느냐. 근데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반발 심리가 있기는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주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 수 있는 여성표를 흡수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한 수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일단 그 강원 그다음에 경북 지역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구성이 됐고요. 재난 중대본이 오늘 오후 10시를 기해서 산불 확산과 관련해 경북과 강원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0시를 기해서 산불 확산과 관련해 경북과 강원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런 속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자 5893님께서 오늘 삼척 가는 길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마가 삼켜버린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이런 의견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국토 7호선이 전면 통제됐다. 그쪽 지역에 있는 그 국토 7호선이 통제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방 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산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산불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1부 부분이나 2부에서 더 많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김성환의 시사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가 잠깐 이제 속보 전해드리려고 끊겼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이제 이준석 대표의 태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준석 대표 네. 사실은 단일화라고 하면은 단일화는 사실 아름답게는 좀 쉽지 않잖아요. 단일화 과정은 매우 뭐 지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협상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단일화 하고 난 다음엔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좀 아름답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태도나 지금 단일화가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공동정부를 이제 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하고. 네. 근데 반드시 또 합당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당을 유지해가면서도 공동정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을 했던 게 사실 DJP 연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JP가
자민련이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하고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굳이 합당할 이유는 뭐냐 좀 이런 의문도 있는데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코너에 몰릴 수 있다라는 지금 나름대로의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이 사퇴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식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합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의 성격을 실용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그런 색깔로 바꾸는 데 일조하겠다. 결국 당권에 어느 정도든 관여를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표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이 당권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면 또 괜찮은데 당장 지방선거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권을 나눌 수가 없다. 공동대표 체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합당이라는 건 흡수합당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안철수 후보가 큰 걸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단일화를 했는데 가서 예우도 못 받고 과연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미래를 믿고 미래가 보장되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기다 더해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 말 중에 좀 의미심장한 게 오늘도 이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다당제에 관한 나의 신념은 그대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1야당에 지금 통합을 하면서 합당을 하면서 다당제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다라고 굳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 뭐냐. 이것은 대선 이후에 일정 정도의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도 한쪽에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계 개편 시나리오 과정에서 즉 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다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대선 이후 상황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까지 평가하는 유권자층의 표심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이제 대선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변수가 뭐가 있을 거라고 두 분은 보시는지요? 지금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존에 해왔던 어떤 공세 이런 것 말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선 이후의 일은 대선 이후의 일이고 저는 당장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가 그래서 단일화라는 이슈가 정말 불현듯 닥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저는 이 단일화와 관련된 거예요. 단일화에 대한 촉진이든 아니라면 단일화에 대한 대세론이 만들어지든 단일화에 대한 역풍론이 만들어지든 근데 그 핵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준석 변수가 남아있어요. 왜? 줄기차게 우리 시사야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MZ중이잖아요. MZ세대 여성 중도층. 지금 다 이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또 딜레마고 그렇다면 뭐냐. 저는 이준석 변수에 따른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다. 짧게만 곁들이면 여성 유권자들이 가장 또 민감해하는 리스크가 배우자 리스크거든요. 자, 어느 대선에 유력 두 후보가 배우자와 동반해서 사전투표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점점 커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표심, 남아있는 여성 중간지대 유권자처럼 배우자 리스크도 한 번 더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표심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변수는 이준석 변수고 남아있는 유권자층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여성 유권자죠.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배정찬 소장님 다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얼마나 이제 자기 지지층 충분히 이제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일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유세에 동행한다든지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변수인데 이게 되려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기 지지층을 안정을 일단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손편지도 쓰고 이제 인터넷 방송도 하고 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막 이 즐겁게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을 그대로 데리고 가야
그렇죠. 그래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지층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그렇죠. 좀 달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잘 달래지느냐, 네, 이게 또 나온 변수일 수밖에 없는 게 2012년에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합의는 못했지만 결국 사퇴해서 단일화를 한 거였잖아요. 대선 한 달 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사퇴를 해버렸죠.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예. 그 결과가 뭐 좋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나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비슷한 상황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2012년의 상황을 안철수 후보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 이게 또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참 이번 대선이 전망도 하기도 네. 어렵고 또 유권자 표심을 우리가 분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대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맙소사 대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론가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어려운 대선이기 때문에 평론가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네. 대선판을 좀 분석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론가가 진행하는 김성환의 시사회를 들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뉴스의 외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청취자분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경북 울진 산불과 관련해서도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이 예상되니 인근 주민들은 대피령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